저승사자가 경고한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그곳에 누군가 있다네. 저승사자의 차가운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신성한 약속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금기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등불을 켜고 저승사자의 경고에 귀 기울여보자. 해질녘 손톱을 깎는 선비와 저승사자의 첫 만남. 조선 숙종시대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젊은 선비 이도연은 다음날 있을 과거 시험을 앞두고 초조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부친의 실망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다. 뒤척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는 문득 자신의 손톱이 너무 길어졌음을 발견했다. 시험 전에 단정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도연은 해가 거의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톱을 깎기 시작했다. 그의 할머니가 늘 경고했던 말이 있었다. 해가 진 후에는 절대로 손톱을 깎지 말거라. 저승사자가 너의 혼을 손톱으로 착각하고 가져갈 수 있느니라. 하지만 과거를 앞둔 초조함에 그는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고 창문이 덜컹거렸다. 이도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이도연의 앞에 서 있었다. 그 존재의 얼굴은 깊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그의 눈만은 푸른 불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도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나는 문이 필요 없다. 이승과 저승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자, 저승사자라 하거늘.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승사자라고요? 하지만 제가 죽을 시간이 아직. 그러자 저승사자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스스로 나를 불렀다. 해가 진 후에 손톱을 깎는 자는 자신의 영혼 조각을 저승으로 보내는 것이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러 왔다. 이도연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변명했다. 그저 미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제발, 내일이 과거 시험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저승사자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신이라. 너희 인간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라네. 해가 진 후에 손톱을 깎으면 어둠 속에서 손을 다칠 수 있고 깎인 손톱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 나중에 밟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 그런 작은 상처가 과거에는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네. 놀란 이도연의 눈에 의문이 서렸다. 그런 실용적인 이유가? 모든 금기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지.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다. 손톱은 너희 몸의 일부. 그것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버리는 것과 같다. 더구나 밤은 음의 기운이 강한 때, 그때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면 그 틈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저승사자들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도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는 그 순간을 노린다네. 인간의 영혼 조각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이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서야 할머니의 경고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손에 든 손톱깎이를 내려놓고 저승사자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제 영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저승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네. 나는 오늘 그대에게 경고하러 왔을 뿐이야. 조선의 금기들은 그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지혜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러. 감사합니다, 사자님. 이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가는 있어야겠지.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서늘했다. 오늘 밤 그대의 꿈에 나타나 조선의 금기를 어긴 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그들의 운명을 보고 나면 2번 다시 금기를 어기지 않을 테니. 이도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저승사자는 바람처럼 사라졌고 방 안의 촛불이 다시 고요히 타올랐다. 그날 밤 이도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저승사자를 다시 만났다. 저승사자는 그에게 약속대로 금기를 어긴 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빗자루를 세워둔 가난한 과부의 집에 찾아온 재앙.
한양 남쪽의 작은 마을에 최 씨 과부가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남편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최 씨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봄이 오면 산나물을 뜯어 시장에 내다 팔고 여름이면 빨래를 해주고 가을이면 추수철 일손을 도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딸의 웃음소리가 그 고단함을 견디게 해주었다. 그날도 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의 집 빨래를 하러 나갔다. 딸은 아직 어려 혼자 두고 가기가 늘 마음에 걸렸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엄마 곧 돌아올 테니 집안에서만 놀고 있어야 해. 최 씨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섰다. 그날따라 빨래가 많아 해가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최 씨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딸이 빗자루를 세워 마치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 하는 거니? 최 씨가 놀라 물었다. 딸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없어서 심심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었어요. 이 아저씨랑 하루 종일 놀았어요. 최 씨는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집안에 빗자루를 세워두면 안 된다. 귀신이 깃들어 화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미신이라 여겼고 피곤한 몸으로 딸을 달래며 빗자루를 제자리에 뉘어두었다. 그날 밤 최 씨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 검은 그림자가 집안을 맴돌며 딸을 향해 다가가는 꿈이었다. 놀라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딸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딸은 평온히 잠들어 있었다. 그저 꿈이었구나 생각하며 안도한 최 씨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이유 없이 물건들이 떨어지고 불이 꺼지고 밤이면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딸도 달라졌다. 전에는 활발하던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가끔은 혼자 웃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니? 최 씨가 물었다. 빗자루 아저씨요. 딸의 대답에 최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 밤 최 씨는 딸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무언가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보니 딸이 없었다. 놀란 최 씨는 집안을 뒤지며 딸을 찾아 헤맸다. 그때 마당에서 들려오는 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엄마, 빗자루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놀러 가자고 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최 씨는 달려나가 딸을 붙잡았다. 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낯설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빗자루가 아닌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도망쳤다. 다음 날 최 씨는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최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빗자루를 세워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빗자루는 집안의 더러운 것을 쓸어내는 도구. 그것을 세워두면 그 빗자루를 통해 쫓겨난 나쁜 기운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더구나 사람 모양으로 세워두면 허수아비처럼 그 안에 혼이 깃들 수도 있지요. 무당은 최 씨에게 집 청소를 철저히 하고 소금을 뿌리며 빗자루는 절대 세워두지 말고 항상 뉘어서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딸을 위한 부적도 써주었다. 최 씨는 무당의 말대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소금을 뿌렸다. 그리고 빗자루를 불태워버렸다. 그 후로 딸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고 집안의 이상한 현상들도 사라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 씨의 집에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녀와 딸은 오랫동안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간단한 미신이라 여겼던 금기가 그들의 삶에 들이운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조상의 무덤을 함부로 파헤친 탐욕스러운 상인의 최후. 한양에서 멀지 않은 번화한 시장거리에 박 씨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비단을 주로 거래하는 상인으로 상단을 이끌며 남경과 한양을 오가는 무역으로 큰 부를 쌓았다. 하지만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 그는 불법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뒤에서 욕심쟁이 박서방이라 불렀다. 어느 해 가을, 박 씨는 친척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그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는데 평소 외삼촌은 재산이 많다고 알려져 있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박 씨는 외삼촌의 고향 마을로 향했다. 장례 동안 그는 슬픔보다는 외삼촌의 재산이 누구에게 가게 될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유산 분배가 시작되었다. 외삼촌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조카들에게 재산이 고르게 나누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기대했던 것보다 유산이 적다고 느꼈다. 분명 외삼촌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는 의심했다. 그날 밤 박 씨는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 외삼촌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외삼촌이 평소 금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을 모아왔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또한 외삼촌이 죽기 전 내 보물은 나와 함께 간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외삼촌이 무덤에 보물을 함께 묻었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그는 삽과 횃불을 들고 외삼촌의 무덤으로 향했다. 밤중에 조상의 무덤을 파는 것은 큰 금기였지만 욕심에 눈이 먼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달빛이 희미한 밤, 박 씨는 무덤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지만 탐욕이 그 소리를 덮어버렸다. 그는 삽을 들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땅을 파는 동안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지 않는데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때때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귀신 같은 것은 믿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삽질을 이어갔다. 마침내 관에 도달한 박 씨는 흥분으로 손이 떨렸다. 그는 관뚜껑을 열고 안을 살폈다. 외삼촌의 시신 옆에는 정말로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역시 보물이 있었어. 그는 상자를 집어들고 열었다. 안에는 금괴와 보석들이 가득했다. 박 씨는 환희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둘러 상자를 챙기고 관을 다시 덮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관 속에서 외삼촌의 시신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박 씨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외삼촌의 시신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내가 감히 외삼촌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승의 것이 아니었다.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다니 내 피가 이렇게 썩었더냐? 박 씨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외삼촌의 시신은 관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왔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내 영혼도 이렇게 떠돌게 될 것이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 보물이 그렇게 탐났느냐? 그렇다면 가져가거라.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 순간 박 씨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서서히 피부가 말라가기 시작했고 살이 썩어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덤 밖으로 기어 올라갔다. 보물 상자를 든 채 필사적으로 마을로 달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발견했다. 그는 보물 상자를 끌어안은 채 시장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은 마치 수십 년이 지난 시체처럼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눈은 공포로 크게 벌어진 채였다. 보물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금괴와 보석이 아닌 돌과 흙만이 가득했다.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 자에게 저승의 벌이 내려진 것이다. 사람들은 박 씨의 시신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고 그 이후로 무덤을 훼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무덤을 지키는 금기로 자리 잡았다. 아무리 큰 욕심도 저승의 법에 비하면 보잘것없음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삼각산에서 금기를 어기고 나무를 벤 나무꾼의 운명. 조선 영조시대 한양 북쪽에 자리한 삼각산 기슭에 사는 최나무꾼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고 매일같이 산에 올라 땔감을 모아 시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그 해는 유난히 겨울이 일찍 찾아왔고 칼바람이 마을을 휘몰아쳤다. 땔감 값이 급등했고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더 많은 땔감을 찾았다. 최나무꾼에게는 이것이 좋은 기회였다. 더 많은 나무를 해서 팔면 가족의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에서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웅장한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마을 어른들은 항상 삼각산의 깊은 곳에 있는 보목들은
산신령이 관장하니 함부로 베지 말라는 금기를 말했지만 최나무꾼은 그런 것들을 미신이라 여겼다. 그 소나무의 나이는 좋기 수백 년은 되어 보였고 그 굵은 둘레는 세 사람이 손을 잡아도 다 둘러싸지 못할 정도였다. 이 나무 하나면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최나무꾼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마을의 금기가 떠올랐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족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그려졌다. 결국 그는 도끼를 들어올렸다. 첫 도끼질을 하는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새들의 지저김, 바람 소리,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최나무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이어갔다. 그렇게 한참을 베어 마침내 소나무가 쓰러졌다. 그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베어진 나무의 단면에서 붉은 수액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마치 피처럼 보였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최나무꾼은 나무에서도 이런 수액이 나올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는 소나무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 묶어서 집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길을 잃었다. 평소 익숙한 길이었는데 어쩐지 모든 방향이 낯설게 느껴졌다. 게다가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해 시야가 흐려졌다. 최나무꾼은 여러 시간을 헤매다 겨우 해가 질 무렵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방 밖으로 나가보니 달빛 아래 마당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 노인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푸른빛이 도는 도포를 입고 있었다. 내가 오늘 내 나무를 베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게 울렸다. 최나무꾼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 삼각산의 산신령임을. 두려움에 떨며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산신령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그 나무는 500년을 살아온 이 산의 영혼이었다. 그대가 베어버린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삼각산의 수호신이었다네.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그날 이후 최나무꾼의 가족에게 불행이 닥쳤다. 먼저 그의 도끼질하던 손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의 두 아들이 이상한 열병에 시달렸다. 마을의 의원을 불러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약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최나무꾼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임을 알았다. 절망에 빠진 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소나무를 베었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산신령에게 용서를 빌었다. 밤새도록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며 회개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다. 진정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베어낸 그 자리에 새 나무를 심고 100일 동안 매일 물을 주며 정성을 다하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산의 깊은 곳 고목들은 결코 건드리지 말지어다. 최나무꾼은 그대로 따랐다. 어린 소나무 묘목을 심고 매일같이 물을 주며 정성을 다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자 그의 손의 마비가 사라졌고 아들들의 열병도 기적처럼 나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산신령의 나무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었으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되새겼다. 그 후로 최나무꾼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먼저 산신령에게 인사를 드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베었다. 그리고 베어낸 자리마다 새 묘목을 심었다.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산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교훈이 되었다. 제사 음식을 훔쳐먹은 하인과 가족들의 저주. 조선 정조 시대 한양의 양반가 박판서의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중 김생원은 10년 넘게 박판서의 집에서 일해온 충직한 하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초가에서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지만 늘 가난에 허덕였다. 그의 추석은 유난히 풍성했다. 박판서의 집에서는 조상들을 위한 제사상이 가득 차려졌다. 온갖 귀한 음식들이 상 위에 올라갔고 특히 그 해에는 임금님께 하사받은 귀한 술까지 올라 있었다. 제사를 지내고 난 후 김생원은 평소처럼 제사 음식들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그날 김생원은 이상한 유혹을 느꼈다. 그 많은 음식 중 조금만 가져가도
자신의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제사 음식은 조상님의 것이니 함부로 빼돌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김생원은 그런 말을 미신이라 생각했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귀한 술이 담긴 병과 몇 가지 음식을 자신의 옷 속에 숨겼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 그 음식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특히 임금님께 하사받은 귀한 술은 평생 마셔볼 수 없는 것이었기에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여보, 이런 좋은 음식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많이 먹어.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말고. 김생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처럼 배부르게 먹고 단잠에 빠졌다. 그런데 한밤중에 김생원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여러 명의 노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감히 우리의 음식에 손을 대다니. 한 노인이 말했다. 내 가족과 함께 우리의 음식을 훔쳐 먹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다른 노인이 말했다. 김생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단지 꿈이었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가족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그의 아들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다.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목에서 이상한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이어서 아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노인들이 그녀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밤이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생원 자신도 갑자기 손발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점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김생원은 마을의 의원을 찾아갔지만 의원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김생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당신은 죽은 영혼들의 분노를 샀구나. 제사 음식을 훔쳤지? 무당의 말에 김생원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생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당은 한숨을 쉬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소통이네. 제사 음식은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이자 존경의 표시. 그것을 훔치는 것은 조상님의 영혼을 모욕하는 행위지. 그 영혼들의 분노가 당신의 가족에게 저주로 내려진 것이야. 김생원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풀 수 있습니까? 무당은 김생원에게 박판서의 집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조상들의 위패 앞에서 사흘 동안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라고 조언했다. 또한 자신의 한 달 품삯을 모두 쌀로 바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다. 김생원은 망설였다. 잘못을 고백하면 박판서에게 쫓겨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예상대로 박판서는 크게 분노했지만 김생원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고 그를 쫓아내는 대신 봉급을 반으로 줄이는 벌을 내렸다. 김생원은 사흘 동안 조상들의 위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고 자신의 품삯을 모아 쌀을 구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아들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의 악몽도 사라졌다. 김생원의 손발에도 다시 힘이 돌아왔다. 그 후로 김생원은 제사 음식을 대할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임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하인들에게 전하며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리고 매년 추석이면 자신의 작은 초가에서도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셨다. 비록 음식은 소박했지만 그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다. 현대인에게 전하는 저승사자의 마지막 경고. 어느 깊은 밤, 서울의 고층 아파트 단지. 불빛이 대부분 꺼진 창문들 사이로 한 창문만이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방에서는 젊은 역사학도 윤지호가 노트북 앞에 앉아 조선시대 민간 금기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그는 열중해서 타자를 치고 있었다. 조선시대 민간 금기의 대부분은 실용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으며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미신에 불과하다. 윤지호는 자신이 쓴 문장을 읽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에게 있어 옛 풍습과 금기들은 연구 대상일 뿐
실제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갑자기 그의 방에 한기가 느껴졌다. 에어컨을 켜놓지 않았는데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윤지호는 이상하게 여기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는 그가 쓰던 논문이 아닌 이상한 문자들이 나타났다. 내가 쓰고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윤지호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때 그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간이여, 너희는 항상 과거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구나. 윤지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윤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저승에서 온 사자 스저다. 너희 인간들이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왔다.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이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처럼 메아리쳤다. 윤지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로로 인한 환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존재감은 너무나 강렬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너는 우리의 금기를 단순한 미신이라 부르며 조롱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지 아느냐? 저승사자가 물었다. 윤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승사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너희 현대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조상들의 금기는 오랜 경험과 지혜의 결정체였다. 저승사자는 손을 들어올려 허공에 그림을 그리듯 움직였다. 그러자 윤지호의 앞에 조선시대의 마을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조상을 공경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 자연의 신성함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였다. 보아라. 그들은 금기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했다. 모든 금기는 그 이면에 실용적인 이유와 더불어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윤지호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저승사자는 다시 손을 움직여 현대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들, 그리고 홀로 식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너희는 편리함을 얻었지만 무엇을 잃었는지 알고 있느냐? 공동체의 유대, 자연에 대한 경외심, 조상에 대한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균형을 잃었다. 윤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논문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과거의 지혜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조상들의 금기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내거라. 그것이 너희 현대인들이 나아갈 길이다. 저승사자는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기억하거라. 인간이여, 금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지혜의 결정체이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달이었다. 윤지호는 손을 뻗어 저승사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내가 잊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거라. 그리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노트북 화면에는 윤지호가 쓰던 논문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마지막 문단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의 민간 금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가 반영된 문화적 유산이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금기 속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잃어버린 균형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윤지호는 그날 이후 조선시대의 금기와 풍습을 더욱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에 알리는 역할을 자처했다. 저승사자의 방문은 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깨달은 진실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승사자가 경고한다 조선시대 금기와 터부의 진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금기와 터부의 세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깊은 지혜와 철학이 담긴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옛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다른 조선시대의 금기나 풍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음 편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귀신이 보이는 아이들, 조선시대 기이한 아동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